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그때 차라리 침묵할 걸 그랬다. 이런 후회로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말을 쏟아내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근본이며 재앙을 멀리하는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인재였으나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세상의 비난과 멸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란한 언변이 아니라 바로 무거운 침묵과 신중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근본이며 재앙을 멀리하는 지혜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현대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침묵의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의 존엄을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이끌어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평가하라는 질문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비밀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다산 선생이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유배지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은 다산은 그 편지에 쓰인 들뜬 문장들을 보고 걱정하며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고 글 한 줄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담긴다. 경박하게 내뱉는 말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아 결국 너의 눈을 찌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다산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며 자신의 과거 업적을 늘어놓거나 내가 이번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알아? 라며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존경심이 솟아나나요? 아니면 피로감이 몰려오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를 가벼운 사람으로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한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후배들을 위해 밥도 잘 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를 입 밖으로 꺼내어 생색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김대리 실수한 거 다 막아줬잖아. 기억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번 프로젝트 어림도 없었어. 그는 자신의 공로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공을 칭송할 때마다 동료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던 고마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저러는구나, 거래를 하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의 진심조차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은 능력은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상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그 선행을 덮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진정한 공로는 침묵 속에 있을 때 빛이 난다. 다산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인정을 요구하는 순간 타인은 그 인정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남은 나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고
내가 나를 낮추면 남은 나를 올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마치 향기가 나는 꽃이 나 향기롭지?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벌과 나비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저절로 모여듭니다. 소리치는 꽃은 좋아이거나 곧 시들 꽃일 뿐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학문을 닦았지만 그것을 조정에 알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기에 세월이 흐른 뒤 그의 학문은 더욱 높이 평가받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자신의 공을 말하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내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봐, 이대로 잊혀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진짜 실력과 진짜 인품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감추려 해도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결국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할 때 당신의 공로는 신비감을 더하고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보다 그 일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는 당신의 태도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성과를 칭찬할 때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동료들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십시오.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 상대가 고마워할 때 별일 아닙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꾹 눌러 삼키십시오. 그 삼켜진 말들이 뱃속에서 소화되어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말로 내뱉으면 해소가 되지만 가벼워지고 삼키면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다산이 말하는 첫 번째 침묵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평가하라는 질문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에 덫에 걸리게 되고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동료나 친구가 은밀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는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좀 이상하지 않아? 또는 이번에 새로운 신입 너무 눈치 없지 않니?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혹이며 동시에 시험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비난을 정당화하고 당신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덩달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좀 그렇더라. 이 한마디, 이 짧은 동조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말은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칼이 되어 사방으로 날아간다. 그 칼은 결국 돌고 돌아 내 등을 찌르게 된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즐기는 자와는 거리를 두라. 그는 반드시 너의 허물 또한 다른 곳에서 말할 것이다. 다산의 통찰은 정확합니다. 당신에게 와서 남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당신 욕을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박 과장에 대해 좀 그렇더라라고 동조한 그 말은 며칠 뒤 박 과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질 때는 내용이 왜곡되고 증폭됩니다. 김대리가 그러는데 박 과장님 완전 무능하고 성격 이상하대요. 질문을 던진 사람은 쏙 빠지고 대답을 한 당신이 주동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질문에 답하면 무너진다는 경고의 실체입니다. 타인을 평가해달라는 요청,
누군가의 뒷담화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은 당신의 인격을 시험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덫에 걸리면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평소에 친절해도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중요한 일이나 비밀스러운 논의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 퍼뜨릴 것 같은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사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정적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조정의 일을 묻거나 다른 관리에 대한 평을 물을 때 다사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살렸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무실, 모임, 친목회도 총칼만 없을 뿐 보이지 않는 정치와 알력 다툼이 존재하는 전장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가의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집요하게 남에 대한 평가를 물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작정 침묵하거나 화를 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회피입니다. 첫째,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글쎄요. 저는 그분과 일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전체를 알 수 없기에 잘 모른다는 말은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대답입니다. 둘째, 화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예 다른 주제로 전환하십시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날씨가 참 좋다고 하더군요. 혹은 그래도 그분이 지난번에 이 일 하나는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험담을 이어가려 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침묵을 지키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기억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비난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사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 곧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럿이 있을 때 입을 삼가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 그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 앞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신나게 이야기한 적 있으시죠? 나 이번에 다이어트 확실하게 할 거야. 나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 이번엔 꼭 딸 거야. 나 이직 준비 중이야. 좋은 회사 갈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나면 막상 그 일을 실행할 의욕이 꺾이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또는 잘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해물이 나타난 적은 없으신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에 대해 아주 심오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면 그 일은 가벼워지고 필경 회방을 받게 된다. 천기는 누설되면 그 기운이 흩어지는 법이다. 큰 뜻을 품었다면 그 뜻이 무르익어 현실이 될 때까지 입을 무겁게 하라. 여기에는 심리학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계획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일을 이미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나 살 뺄 거야 라고 말하고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면 뇌는 이미 성공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정작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할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미 만족감을 느꼈기에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행동할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를 기운이 흩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응축된 에너지는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말로 다 새어나가니 화살이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꼴입니다. 사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심찬 계획을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 줄까요? 슬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려고 하면 무의식적인 견제 심리가 발동합니다. 겉으로는 잘해봐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과연 될까?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요즘 어렵다던데? 내 친구도 그거 하다가 망했어라며 걱정을 가장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무의식을 파고들어 정말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창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획기적이고 성공 확신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술자리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아무도 생각 못한 거야. 그런데 몇 달 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지인의 지인이 그 아이디어와 거의 유사한 사업을 먼저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말이 건너 퍼져나가며 아이디어가 도용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을걸. 다사는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대작을 집필할 때 그것을 세상에 알리며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붓을 들어 종이를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작들은 완성된 후에야 세상에 드러났고, 그렇기에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한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난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울 때 소리를 내더냐? 뿌리가 깊게 내릴 때까지는 어둠과 침묵이 필요한 법이다.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고 싶다면 비밀 요원처럼 움직이십시오. 가족에게조차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땀 흘리는 과정은 철저히 혼자만의 고독 속에 두십시오. 그 고독한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목표를 향한 집념을 불태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물로 증명해 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사람인지 깨닫고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친구, 언제 저런 걸 준비했어? 이런 반응이야말로 최고의 찬사입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침묵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비밀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와 급격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의 가장 깊은 상처나 치부를 털어놓곤 합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예전에 이런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나의 약점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자기 개방은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사는 여기서 경계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다. 오늘 너와 간슬개를 나눌 것처럼 친한 벗이 내일은 등을 돌리고 너를 해치는 적이 될 수 있다. 네가 뱉은 비밀은 너의 목을 겨누는 칼자루를 상대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다. 다산의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다산 자신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동료들의 고변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된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불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변성을 직시하고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연인 관계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지낼 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사, 금전 문제, 과거의 잘못들을 낱낱이 공유합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관계가 영원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인연이 닿아여 헤어지거나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사랑과 우정의 증표였던 그 비밀들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돌변합니다. 걔 사실 뒤로는 이런 애야. 걔네 집안 꼴이 어떤지 알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당신의 약점을 퍼뜨릴 때 당신이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은 더 크고 상처는 더 깊습니다. 또한 굳이 적이 되지 않더라도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얻기는 힘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절제 있게 다루는 사람에게서 어른스러움과 단단함을 느낍니다. 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연민을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입을 치키는 것을 병마개 막듯이 하라. 병마개가 열리면 술의 향기가 다 날아가고 술이 상하듯이 입이 열리면 너의 존엄이 날아가고 삶이 상하게 된다. 나의 약점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누십시오. 술자리 안주 삼아 혹은 일시적인 친분을 위해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상처를 보호하는 붕대와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부로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두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침묵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 둘째, 타인을 평가하라는 질문에 덫에 걸리지 말라. 셋째, 이루지 못한 계획을 미리 발설하여 기운을 빼지 말라. 넷째,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어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라.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체성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을 지배합니다. 말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누르고 생각을 정돈하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고도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전에 날카롭고 혈기왕성했던 젊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태산처럼 묵직한 대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비난했던 정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침묵 속에서 학문을 닫고 자신을 수양했던 다산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라고 부추기고 뉴스와 댓글창은 타인을 비난하는 말들로 넘쳐납니다. 이 소음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여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이 우리를 쓸데없는 말들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존중받고 싶다면 침묵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누군가를 깎아내리지는 않았는가? 내 소중한 계획과 꿈을 가볍게 소비해버리지는 않았는가? 말을 줄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깃들며 비로소 타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지만 침묵을 잘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인기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신뢰는 나무처럼 자라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미소로 대신하는 여유. 그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침묵은 무능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침묵에 관한 지혜가 복잡한 인간관계와 삶의 무게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고 단단한 내면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옛 성인들의 지혜를 길어올려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